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촌의 노파는 무당의 능력을 가진 일족이었다. 당시 저는 출장으로 한 달 정도를 취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취연은 기후연이라고 해도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역 주변에는 노래방이나 카바레 클럽 같은 오락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루하진 않았고, 업무는 기본적으로 출장이다 보니 잔업 하나 없이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지인도 없었던 터라 퇴근 후 바로 비즈니스 호텔행이었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서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바는 마스터 혼자 가게를 맡고 있었고 카운터 자리 5석, 테이블 2석 정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마스터는 남성적인 느낌과 나이를 더한 풍채의 사람이었는데, 말솜씨도 좋아서 지인 하나 없이 외지에 홀로 온 나는 언제부턴가 일이 끝나는 대로 매일 그 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연속으로 다니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도 면식을 트게 되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특히 사이가 좋아진 사람은 타카시 씨라고 불리는 40대 초반의 사람과 사짱이라 불리는 동양풍 미인 여자애였습니다. 타카시 씨와 사짱도 사이가 좋아서 마스터를 낀 4명이서 항상 폐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일을 마친 저는 바를 향했는데,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바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여니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있던 사짱이 테이블석에 앉아있었는데, 친구들을 같이 데려온 모양인지 여자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카운터석에 앉자마자 마스터에게 맥주와 주인장 추천 파스타를 주문했고, 조금 뒤 타카시 씨도 가게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고 둘이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말을 걸어왔다. 유오키 씨는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런 계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터라 믿는다고 대답했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타카시 씨까지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어버렸고, 이런저런 체험담을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던 때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의욕이 넘치던 마스터가 가게를 빨리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마스터의 마감을 도와 밤 12시 전에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사장의 친구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사람은 준장이었고 마른 체형에 키도 크고 긴 흑발이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야짱, 작은 체구에 보브컷이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3인과 나와 타카시 씨, 마스터 이렇게 6사람이 있어 야가 번화가를 지나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향했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마스터뿐이어서 운전은 당연히 마스터가 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의 차는 독일의 유명한 차였는데 바라는 게 의외로 돈이 되는 장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준짱이 앉았고 두 번째 줄은 타카시 씨와 사야짱, 그리고 저는 사짱과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 무라라고 불리는 패촌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친 시기 즈음에 패촌이 된 마을이라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꽤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야 낡은 건물들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어서 가와사키 무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의외였던 것은 이 지방 사람인 다른 5사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제일 나이가 많은 마스터가 가와사키 무라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3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려 달려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 도중부터는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이어서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고, 저는 걸어야 한다는 말에 의욕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 5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인데다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니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산뿐이었는데, 마침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나 있는 도로를 달렸고 다시 도로를 달려 표지로 생각되는 찌그러진 드라이브인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 곳곳이 들려진 상태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길이었는데 이어서 차로 지나갈 만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로 바뀌었습니다. 자갈길을 지나니 부자연스러운 광장이 나타났는데 광장을 지나고부터는 검정색과 노란색의 로프가 걸려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사태주의. 여기서부터는 정보대로 도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로프를 넘어간 6사람은 자갈길을 신중히 나아갔고 달빛도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무릎 위까지 자란 풀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령 스팟으로는 합격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저 분위기만 그랬을 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상한 느낌은 없었고 풀을 헤치며 점점 나아가니 또다시 작은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아마 불법 투기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지나니 다시 좁은 짐승 다니는 길이 나타났는데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여성진들이 말했지만 마스터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나아갔을 즈음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걸음을 멈추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듯 전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스터가 바라보는 곳에 커다란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나란히 서 있다고는 했지만 비석과 비석 사이에는 차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마침 비석과 비석 사이가 문처럼 보였습니다. 도다이 사이 금강력 서상을 예로 들면 상상하기 쉬우실까요?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었고 크기는 묘지에 쓰일 정도의 물건이었고 세월을 탔는지 돌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뭔가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일부가 지워져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측의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띤 돌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쪽도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각 비석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어려웠는데 약간의 문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지난 우리들은 드디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형부터 보면 단순한 산골 마을이었고 멀찍이 몇 개인가 건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저희들은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안도 잡초나 쓰러진 나무들로 걷기가 힘들었는데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곳이 폐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뜻 봐도 폐허는 20채 정도가 있었고 전부 목조 단층집이었는데 시대극에나 나올 법한 건물을 상상하면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비교적 멀쩡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마도 현관 미닫이 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떼어내 안에 침입했습니다. 현관은 흙바닥이었고 거기서 한 칸 높은 곳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는데 다다미도 너덜너덜하게 썩은 상태여서 마루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저희들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내를 탐색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었던 모양으로 전기제품 잔해는커녕 조명시설이 없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시대에는 램프나 양초로 불을 밝혔나 보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탐색하던 것을 끝내고 우리는 그 민가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부터 되도록 들어가기 편해 보이는 민가를 서너 채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담력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만 최근 10년간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추 돌아보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무섭지 않다느니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민가 뒤쪽 언덕 방향에서 오열인지 동물 울음소리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오자 이 소리를 들었는지 다들 일제히 언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금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외친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들 경계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시켜 세 번째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 제가 모두에게 묻자 그 말에 대답을 해온 것은 마스터였는데 아마 코요테 같은 게 아닐까? 코요테는 일본에 없잖아. 사장이 지적했습니다. 그건 그렇군.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보였고 모두에게 웃음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있잖아. 아까 소리가 들려온 쪽에 가보지 않을래? 사야짱이 제안했는데 다들 그 소리를 동물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가의 뒷마당을 지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가자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지나니 그곳에는 휑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초원 가운데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6사람은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컸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고 조심조심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두막집의 크기는 5평 정도였는데 방 모퉁이에는 양초와 소금 더미 그리고 개돼지 등의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중앙에는 제단으로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술이나 쌀 등이 질비해 있었고 그리고 방 한쪽 벽은 먹으로 갈겨 쓴 듯한 문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에 100발의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광경이었는데 뭔가 외우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외는 리듬은 묘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마치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에 모두를 돌아보았는데 모두들 미소를 지은 채로 기분 좋은 듯이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노파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며 삼배 자루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 얄팍한 인간이었죠.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광경에 준장과 사야장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본 것이냐?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는데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기어서 마치 개처럼 저희 쪽으로 뛰어왔고 저희들은 쏜살같이 오두막집에서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외치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로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을 뒤로하고 기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 숨을 고르고 모두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럭저럭 전원 도망치는데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 이 소리는 그 노파의 목소리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분명 동물의 영의 신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마스터의 차까지 돌아갔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바 앞이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음 날부터 저는 말을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런 채로 1개월간의 출장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반년 정도가 지나고 차차 그 노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까지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사장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 유오키 씨, 오랜만이야. 사장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기호까지 가기로 약속했고 사장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몇 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두서없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오늘 왜 유우키 씨를 불렀냐면 사장이 말을 꺼내기 시작습니다. 사실 그 일 뒤로 타카시 씨랑 마스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타카시 씨와 마스터는 소식불통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마스터는 발을 폐점한 상태였고 소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타카시 씨에 이르러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 권의 파일을 넘겨주었는데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무라시와 2년 패촌 에도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가죽 제품을 주수입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총 약 100명 정도. 바깥 세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이나 수렵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20명 정도로 줄었고 쇼와 2년 마지막 마을 사람이 옆마을로 이사한 후 패촌 여기까지 읽고 확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혹시 그 노파가 마지막 가와사키 무라 마을 사람이었다는 소리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원래 그 마을은 가죽 벗기는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차에 바깥 세상과 교류도 점점 없어져서 고립되어 간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을 생업으로 두던 사람들의 마을이다 보니 짐승을 신으로서 모셨어. 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모양이야.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마을의 어떤 가게를 보면 요즘 말로 무당 같은 능력이 있던 일족이 있었다고 해.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을 내려받아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연 1회 짐승의 신에게 제물로서 인간의 가죽을 바치고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들이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 의식의 일부였던 모양이었고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마스터나 타카시 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사장과 식사 후에 헤어졌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사장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종종 식사나 술 한잔을 하기도 합니다만 마스터나 타카시 씨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인의 한. 때는 70년대 초반 경남 하동의 조그마한 마을에 덕배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덕배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도우며 동생까지 돌봤죠. 가족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거기에 머리까지 명석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늘 학교를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까봐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재우고 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학교를 갔다가 시장을 가지. 학교에서 시장까지 약 3km 정도. 다시 시장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70년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런 먼 거리에도 불평불만이 없는 덕배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가진 마음의 짐을 덜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덕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미수가 오빠야 오줌 좀 쌀게. 옆에 단디 있으래이. 덕배는 오줌을 누면서도 동생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하얀 안개가 눈앞을 뒤덮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생 미숙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안개를 헤치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옆에 있던 미숙이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미숙은 덕배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숙은 해맑은 표정으로 뭔가를 자랑하듯이 흔들었습니다. 흔히 산딸기라고 하나요? 복분자 모양의 붉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덕배의 눈에는 머리핀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동생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기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찾아서 어찌나 고마운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덕배는 동생을 씻기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밥을 지었습니다. 꽤나 먼 거리를 걸어왔던 터라 시장에서 먹은 밥이 소화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씻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온 덕배는 동생에게 고구마를 먹이고 누웠습니다. 동생은 고구마를 먹으며 아까 주운 머리핀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머리에 꽂아 보았습니다. 덕배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덕배와 미순이가 수백 번을 오간 길이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덕배와 미순이 외에는 사림이 없었지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동생이 자신과 누군가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배는 동생이 어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넣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순이는 엄마다 라고 문을 열어주려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덕배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엄마라면 문을 열고 들어올 건데 하다못해 마을 사람이라고 해도 통성명하고 왕래하던 사이인지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든 덕배는 동생의 입을 막고 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순아, 잘 들어래. 지금 어머니 올 시간이 아니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대.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배야, 미순아, 문 좀 열어둬. 엄마가 팔을 다쳤다. 그제야 덕배와 미순이 안심을 하고 문 앞으로 가려는 순간 덕배는 대문 아래에 보이는 신발이 어머니의 신이 아닌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대문 밑에 다리는 붉은 천에 꽃 모양의 술을 놓은 신발이었습니다. 다시 덕배는 미순을 잡고 멈추었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손가락질로 대문 밑을 가리켰습니다. 미순이도 어머니의 신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순아, 덕배야, 어서 문 좀 열어둬. 덕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신발이 아닌데요. 그제야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그쳤습니다. 덕배와 미순이는 대문 밑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문 밑으로 보이던 다리가 서서히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남매는 겁이 났습니다. 덕배는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흰 얼굴에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대문 밖으로 들렸습니다. 미수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여자는 남매를 불렀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덕배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오빠인지라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순아, 걱정 말 그레이. 어무이가 대문에 붙인 부적 때문에 절대 집 안까지는 못 들어올 거레이. 미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요망한 것에 울음소리가 들리던 때 이 요망한 년아, 어디 사람 사는데 찾아와서 울어비 샀노.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가 누군가를 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당탕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덕배와 미순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한 걸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덕배와 미순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송각시년 이 어무이가 물리쳤다. 덕배의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 문 앞에서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낄낄대는 여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동네의 친한 무당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한눈에 송각시라면서 애들을 해칠 거라고 빨리 마을에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할머니는 마을의 사내들과 함께 송각시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빨리 발견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물리쳤다고 하지만 완전히 내쫓은 것이 아니기에 혹여나 또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덕배는 문틈으로 봤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괴상한 표정의 여자가 덩실덩실 리듬을 타며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피부가 그렇게 새하얀데 손톱이 피 칠갑을 한 것처럼 새빨갛고 뾰족한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기억을 다듬었습니다. 자신이 미순이 나이였을 때 고모가 해주던 이야기를요. 고모는 안개가 심한 날은 귀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면 처녀 귀신이 잡아간다고 했지요.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런 날에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주로 처녀 귀신 같은 요물들이 결혼을 못한 한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한 때문에 아이를 잡아간다며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배는 두려운 마음에 미순이를 재우는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크기 우물이면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말라는 듯 그 요망은 기, 이제 집에 못 올기라. 무당 할매한테 부적을 써 달라고 해서 대문 앞에 붙였다. 그기 이젠 얼씬도 못할 기라. 그리고 덕배 니도 이거 받으라. 나뭇가지 하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복숭아 나뭇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나 요망한 것들을 쫓아줄 것이라며 말이지요. 그 요망한 기 또 너그 앞에 나타나면 이걸로 냅다 후려치거라. 하지만 덕배는 겁이 났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다시는 그런 요물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한동안 이른 새벽에 덕배와 미순이를 깨워 같이 시장에 나갔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날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대목이라 어머니는 엄청 바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 수 없이 덕배와 미순이는 예전처럼 둘이서 3km를 걸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덕배는 순간 그때의 생각이 나서 미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아프다고 푸념만 늘어놓는 미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덕배는 느꼈습니다. 오늘 그 요망한 것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미순이를 지켜야 한다. 복숭아 나뭇가지가 책가방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오만 가지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순아, 빨리 걸어서 집에 가야 한대. 안 그러면 그때처럼 요상한 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빠르게 걸어 나중에는 덕배가 미순이를 안고 냅다 뛰었습니다. 다행히 귀신을 만나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덕배는 서둘러 대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덕배는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때 그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요상한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호랑이처럼 네 발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에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요물은 덕배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치라도 찬 듯 순식간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쑥 대문 밑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덕배는 요물과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눈은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무섭게 덕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너무 무섭지만 미순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요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요물은 끼룩끼룩 소리와 함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요물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말했습니다. 덕배는 무서웠지만 동생인 미순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덕배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생 미순이가 식칼로 방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마구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미순이를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순아, 정신 차리라. 이게 뭐하는 기고? 덕배의 눈에는 미순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품을 찍어 발랐는지 얼굴은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은 새빨갛게 뭔가 발랐습니다. 옷은 어머니의 치마를 둘러 입고 머리에는 준 머리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으로 덕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세차게 미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은 무섭게 웃으며 밖에 있는 요물과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덕배는 너무 놀랐지만 혹시나 미순이가 잘못될까봐 꽉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순은 덕배를 밀치고 대문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덕배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물과 미순이가 어슬렁어슬렁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물은 앙칼지지만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덕배야, 너도 이 누나 따라가자. 요물이 말을 할 때마다 몸을 꿀렁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덕배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하면 홀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책가방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레 마당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덕배도 요물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으로 버텼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쳐다만 보다가 요물은 순식간에 동생인 미순이를 잡아차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배는 크게 놀랐고 미순이를 잡아가는 요물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빨리 덕배는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무당할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덕배는 울먹이며 무당할매를 찾았습니다. 무당할매, 미순이가 요물년한테 잡혀갔습니다. 무당할매는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복숭아 나뭇가지를 엮고 있었습니다. 안다. 그 요망한 년, 내 올 줄 알았어. 어찌나 하니 서려있던지 장군님 심기가 불편할 정도다. 덕배야, 할매는 요망한 년한테 한시라도 빨리 가봐야겠다. 니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니라. 요망한 년 멀리 못 가 슬기다. 이 할매가 꽹거리 칠 테니까 소리 듣고 잘 찾아와야 한대이. 덕배는 마을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을 불렀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식을 듣고 사내들과 함께 각종 연장과 횃불을 들고 할매가 내는 꽹거리 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덕배야, 단디 쫓아오니라. 할매 꽹거리 소리 요란한 거 보이. 헛떡 가야겠다. 무당 할매는 요망한 것의 뒤를 냉큼 쫓았습니다. 그것이 어찌나 신이 나며 들판을 기었던지 발자국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내 무당지 40년 동안 이런 년은 처음 봤대이. 서둘러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순이를 땅에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요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각씨 또한 춤을 추다가 무당 할매의 기척을 느끼고 길게 목을 뺀 채 할매를 노려봤습니다. 무당 할매는 꽹과리를 치며 요망한 것이 싫어하는 주문 같은 걸 벗습니다. 꽹과리의 요란한 소리와 할매의 연불이 송각씨를 경직시켰습니다. 요망한 것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괜음을 냈습니다. 무당 할매는 고통스러워하는 송각씨를 보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때마침 요란스런 소리를 들은 미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순이는 눈앞에 이목구비가 일그러진 송각씨의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무당 할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본 요망한 송각씨는 팔을 길게 뻗어 미순이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송각씨의 광기어린 모습에 미수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덕배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덕배는 송각씨의 손이 미순이의 다리를 잡고 있는 광경을 보자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엮은 뭉치를 송각씨의 손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순간 팥소리와 함께 요물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요물은 고통스러운지 더욱 거세게 울어댔습니다. 덕배, 내 이놈. 내가 내 놈만은 용서 안 한다. 무당 할매는 복숭아 나뭇가지 엮은 뭉치를 송각씨에게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요물의 몸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사람의 형체가 벗어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살쾡이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킨 살쾡이는 재빠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뒷산으로 멀리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자 무당 할매는 손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함부로 쫓아가면 우리가 더 위험하대이. 저거 진짜 위험한 요물인기라. 마을이장이 무당 할매에게 물었습니다. 할매와 그런데 저거 고작 사람으로 둔갑한 살쾡이 아닙니까? 무당 할매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배야, 미순아, 너희들은 운이 좋았대이. 저런 요물한테 홀리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리지. 영물이 한 많은 인간의 시체를 먹으면 요물이 되는 기라. 나를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소박받은 여인 내가 갈 곳이 없어가. 벌벌 떨다가 산에서 요절했구만. 살쾡이가 여인 내 시체를 뜯어먹고 잉이가 된 기라. 무당 할매는 미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머리에 꽂힌 산딸기 모양의 머리핀을 보았습니다. 미순아, 이 할매가 새 머리핀 사줄 테니까 그거 할매한테 줄래? 미수는 처음에는 할매가 머리핀을 빼앗는 줄 알고 손으로 감췄지만 덕배가 설득하여 간신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당 할매는 머리핀을 보더니 그 여인 내에 한이 너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 맺힌 물건은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요망한 것이 이걸로 미순이를 꼬셨어. 애초에 미순이를 잡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기야. 참 요망한 것. 덕배와 미순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물은 자신이 죽던 날 꽂고 있던 머리핀을 미끼로 미순이를 홀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방 맞았다는 집념과 살쾡이가 맛본 인간에 대한 집념이 미순이를 노린 것이지요. 뒤늦게 찾아온 어머니는 무사한 덕배와 미순이를 보고 부둥켜 안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덕배네는 시장 가까이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두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생이 된 덕배는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마을의 친구들을 보러 놀러 온 것이었죠. 우연히 옛 생각이 나서 어릴 적 살던 집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바라보니 그 시절에 봤던 요망한 것이 마치 덕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앉아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무심코 덕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요망한 것도 덕배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뒷산으로 기어갔습니다. 이후 덕배는 그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